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2026년 L&D 트렌드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홍정민 수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원래 L&D 트렌드를 얘기할 때 항상 좀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일단 GSS라는 곳이고 글로벌 센티메트 서베이라는 곳이고 여기서 어떻게 이걸 측정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한 4천 명, 3, 4천 명의 그 HRD 전문가를 대상으로 올해에 가장 핵심되는 HRD 또는 L&D의 트렌드는 뭐냐라고 키워드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빈도수에 따라서 그 키워드 트렌드 키워드를 1위부터 한 15위까지 발표하는 그런 보고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단순하지만 되게 강력한 보고서라고 생각해서 항상 자주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 2, 3위가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딱 세 가지인데 AI라는 부분, 그리고 업스킬링, 리스킬링, 그리고 스킬스 베이스드 탤런트 매니지먼트 세 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뭐 마이크로 러닝이라든지 소셜 러닝 이런 것들이 항상 꾸준히 그 중간에 있는 그 중위권을 항상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2026년에 과연 L&D 키워드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세 가지는 뺄 수 없어서 글로벌 L&D 메인 트렌드라고 해서 스킬 베이스드 탤런트 디벨롭먼트랑 그다음에 AI 파워드 러닝 그리고 업스킬링 리스킬링 이게 글로벌 계속해서 1, 2, 3위를 하고 있는 단어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최근에 ATD라든지 컨퍼런스 안에서는 두 가지가 되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조직 차원에서는 일단 HRD, L&D가 과연 성과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는 게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과와 관련된 비즈니스 임팩트와 워크플로우 러닝이라는 단어를 좀 꼽아왔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차원의 경력 개발이나 성장 이슈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저도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본인 경력이라든지 성적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이제 AI 때문에 내일이 대체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경력 개발을 하고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이 부분을 과연 L&D가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일단 커리어 디벨롭먼트라는 단어가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무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글로벌하게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를 통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는 이제 연공급 인사잖아요. 미국과 다르게. 근데 이게 직무 기반 인사로 좀 바꿔가고 최근에 공공기관 중심으로 또 많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많이 시도를 해서 직무 중심의 인사 이럴 때 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직무 전문성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7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파워드 러닝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AI를 교수자, 그리고 우리와 같은 교육 담당자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첫 번째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라든지 경험을 어떻게 향상시킬 때 AI를 쓸 거냐라는 게 두 가지가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자와 교육 담당자의 생산성 증대인데요. 라이트캐스트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채용 공고 중에서 직무에 이제 요구 조건이 있잖아요. 요구 조건 중에서 생성형 AI를 많이 언급한 직무들을 좀 리스트를 해본 거예요. 한 10위까지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1위고 거의 대부분이 우리와 좀 관련 없는 IT 쪽 업무들이 되게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위가 뭐죠? 3위가? 저희 같은 교육과정 개발자들이잖아요. HRD 담당자, L&D 담당자가 상당히 많이 생성형 AI를 쓰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장표가 의미하는 거는 교육과정 개발자인데 생성형 AI를 잘 못 쓴다라고 하면 어떤 거죠?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부터가 상당히 많이 AI를 써야 되고 그리고 AI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우리의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것들이 이제 채용 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디 모형 우리가 늘 우리 업무를 하면서 쓰는 게 있잖아요.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과연 어떤 단계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에디 모형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분석 단계에서는 뭐 학습자라든지 환경 분석, 그다음에 학습자 페르소나 생성, 그리고 학습자 리서치 등등의 많은 것들을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AI 디지털 툴들 이럴 때 쓰시는 툴들을 좀 추천해 드렸는데 일단 제미나이와 GPT와 클로드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GPT를 기본으로 쓰고요. 제미나이와 클로드를 약간 보조 수단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나 GPT는 조금 비슷한 성향을 좀 보이는 것 같고 약간 군인처럼 약간 딱딱한 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클로드는 일단 특성은 글을 되게 잘 써요. 자연어적인 글들을 되게 잘 쓰고 문맥을 되게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클로드가 좋다라고 좀 추천드릴 수 있고
뭐 티로라든지 클로버 노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학습자 분석할 때 어떤 기록이라든지 요약할 때 또 많이 쓰이죠. 그리고 젠스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데이터를 어떤 분석한다든지 그리고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또 많이 쓰이는 도구고 일단 그리고 펄플렉시티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LML 기반의 어떤 AI들이 좀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이제 검증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매우 출처가 명확한 사례를 좀 뽑아낸다든지 자료를 쓸 때는 이제 펄플렉시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계 단계인데요. 설계 단계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지금 최근의 연구에도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냐 생성 AI를 내고 교육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설계 단계에서 제일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 학습자 스킬 노출이라든지 갭 분석 그리고 교수 전략을 어떤 개요를 설계한다든지 교육과정 설계를 자체를 한다든지 그리고 평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루브릭을 설계하든지 이럴 때 상당히 좀 이 설계 단계에서 많이 쓰죠. 일단 가장 추천드리는 부분은 일단 그 러닝 앤 디벨롭먼트 어드바이저랑 스킬즈 GPT라는 건데요. GPT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설계 단계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러닝 앤 디벨롭먼트 어드바이저라는 그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GPT에 보면은 여기 GPT 탐색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GPT 탐색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 GPT 탐색 안에서 그 이 러닝 앤 디벨롭먼트 어드바이저를 검색하면 이게 이 친구가 뜨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띄워놓고 HRD 담당자의 디지털 스킬 향상 과정을 준비하려고 해 14시간짜리 이틀짜리 교육 과정을 설계해 주려고 하면 이제 쭉 설계해 주는 케이스죠. 근데 제가 많이 써보거든요. 근데 설계 분야에서는 이 친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존하는 것들에서. 그래서 좀 되게 많이 추천드리는 그런 툴이고요. 일단 GPT 탐색 기능이라든지 GPT 탐색을 통해서 GPTS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한 몇 달 전에 지금 유료화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유료를 쓰시면 이 기능을 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계를 해주고 설계를 해줘서 그다음에 이걸 그대로 초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HR 담당자의 디지털 스킬 향상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약간 이론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좋다고 칭찬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실습 교육을 좀 넣고 싶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팀별 실습 프로그램을 넣는데 아무래도 AI 툴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2시간 정도 넣어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반영해서 수정해 줄래? 실습 주제는 네, AI 툴을 쓰는 거였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클릭을 하면 이제 여기서 쭉 나온 다음에 이튿날째 실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실습 설계부터 실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어떤 툴들을 쓸까지 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설계할 때 설계 초안으로 상당히 훌륭한 친구라서 되게 많이 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좀 뒤에 좀 실습 보고요. 실습 보면 이튿날 때 AI 자동화 실습 나오고 지금 오후에 1시 반부터 지금 나오죠. AI 툴을 활용한 팀별 실습 이런 내용이 나오고 여기 실습에 대한 뭐 구체적인 안내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GPT 탐색 안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GPT 탐색에서 러닝 앤 디벨롭먼트 어드바이저를 L&D 어드바이저죠. 이 친구를 검색해서 학습 설계 직접 쓰시면 상당히 좋고요. 일단 이 친구 자체가 그 전반적인 교육학적인 용어를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플립 러닝이라든지 러닝 저니, 브랜드 러닝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 있고 또한 루브릭 설계, 평가 설계 같은 것도 상당히 잘해서 전반적인 영역을 좀 많이 쓰시면 좋다라고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지금 이 부분도 좀 많이 쓰는 단계이긴 해요. 실제 AI가 생성형 컨텐츠를 많이 만들면서 저희가 교육 자료에 필요한 아니면 이러닝에 필요한 비디오 생성이라든지 학습 자료라든지 교환 생성 그리고 퀴즈 출제라든지 아니면 학습 정리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뭐 일단 제미나이 GPT, 클로드가 기본적으로 쓰이고 교환 같은 경우는 PPT 같은 경우는 감마라든지 캔바 이런 것들 많이 쓰이겠죠. 그리고 영상 자료는 플리니 스튜디오, 신테시아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저 블루 같은 경우 VREW 이런 기능들도 상당히 좀 써보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실행 단계에서는 학습자 대상의 Q&A 챗봇 같은 거 아까 GPTS를 통해서
직접 챗봇을 개발하실 수가 있거든요. 가장 좀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자료 같은 거 넣어주고 제약 조건 같은 거 좀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그 링크를 학습자한테 보내주면 학습자가 이제 교육 중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거기다 물어보면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즉각적인 피드백 같은 거 이런 생성할 수 있죠. 학습 보조 자료도 좀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환 플러스 뭐 리서치를 통해서 보조 자료를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 교육이라든지 라이브 교육 때 제가 좀 많이 상호작용을 활용하는 거, 패들렛, 퀴즈앤, 뭐 카웃, 멘티미터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 게임용 개발 같은 경우도 좀 쓸 수 있는 클로드 같은 경우는 좀 코딩을 상당히 잘해요.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이라고 요즘에 이제 자연으로 코딩하는 방식인데 커서는 좀 별도의 설치가 필요한 것 같고 클로드라든지 아니면 챗GPT, 제미나이로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데 클로드가 좀 초보자에게는 좀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학습자가 10명 있는데 여기서 우리 사다리 게임 한번 해요 라고 해서 그냥 10명 있는데 사다리 게임을 하고 1등, 1, 2등은 어떤 걸 줄 거야 이거엔 그냥 HTML로 게임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쭉 코딩을 친 다음에 바로 게임을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학습용 게임에도 바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가 단계에서도 좀 많이 쓰이는데 저는 이제 평가 단계에서는 GPT, 젠스파크 이런 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엑셀 파일이라든지 학습자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주관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달라라고 하면은 뭐 젠스파크나 GPT 이런 영역에서 상당히 잘 분석을 해주는 그런 경향들이 강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에디 모형과 그리고 각각의 좀 잘하는 AI들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업무에 꼭 쓰이는 것들은 한 18개 정도만 정리를 했어요. 요 위에도 뭐 20 몇 개 정도가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교육 업무를 할 때 좀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거 쓰기보다도 오히려 교육 업무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들만 좀 따로 정리를 해서 요거 보시면서 실제 업무를 하실 때 정리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결국은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맞춤형 학습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AI 활용 자체가. 그래서 일단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습 전에는 맞춤형 학습 경로 제시. 그래서 여기는 뭐 연별 학습 경로라든지 각 과목별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방법. 그러니까 학습 컨텐츠, 즉 큐레이션이라는 방식이죠. 지금 현재도 많이 쓰시는 방법 같아요. 뭐 에드캐스트라든지 뭐 디그리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내 사이트 휴넷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상당히 많이 맞춤형 학습 큐레이션을 많이 쓰고 있고 레플이라는 곳은 좀 독특한 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멘토링 서비스를 아예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이슈들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멘토를 매칭하는 방식, 피드백 방식들이 약간 개인의 맞춤형으로 AI를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되는 방식이고 학습 후에나 아니면 학습 중에 맞춤형 학습 피드백이 나가는 방식. 그래서 디그리드에 지금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본인의 스킬들이 어떻고 스킬의 레벨링이 어떻고 스킬 갭이 어떻고 어떤 과정이 추천되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특히 챗봇 조교 이런 방식도 요즘 최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 그래서 챗봇들이 떠서 현재 학습 현황을 이렇고 뭐 예를 들어서 학습을 좀 유도해 준다든지 그리고 학습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학습에 대해서 뭐 질의응답에 답변을 주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학습 큐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집중했다면 최근에 좀 트렌드 자체는 학습 전후 이런 쪽 학습 경로를 제시한다든지 맞춤형 학습 피드백을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발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스킬스 베이스드 탤런트 디벨롭먼트인데요. 일단 스킬에 대한 정의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역량에서의 KSA에 해당되는 스킬보다는 최근에 이 스킬에 최근에 쓰이는 이 스킬의 정의는 지식과 스킬을 좀 합친 경향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행이나 성과 창출에 있어서 자신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많이 쓰이는데요. 결국 어떤 개념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냐면 지식과 스킬이 엮여 있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성과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량 모델은 어떤 잡이나 역할 중심으로 뽑아냈다면 이 스킬, 현재 스킬 베이스드 모델은 지식이나 스킬을 둘 다 사용하는데 이게 직접적인 성과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이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스킬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스킬 베이스드가 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갈 거냐, 계속해서 뭐 스킬 베이스드 오르가니제이션, 스킬 베이스드 탤런트 매니지먼트 전반적으로 너무 이슈가 되고 있고 정말 정착되고 있는 글로벌한 사례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새롭게 일하는 풍경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일단 최근에 솔로프리너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일단 솔로라는 혼자라는 단어와 기업가의 이제 프리너를 합쳐가지고 혼자 하는 모든 것을 하는 기업가라는 의미인데요. 여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조시 무어가 만든 웨이브라는 앱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 내용을 노트 테이커로 기록해서 요약 정리해주는 부분인데요. 이분은 솔직히 코딩을 전혀 몰랐대요. 그런데 이제 바이브 코딩, 클로드라든지 아니면 GPT를 가지고 바이브 코딩을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 제품을 개발해낸 케이스예요. 그리고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운영을 하고 홍보까지 모든 업무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혼자 하고 있는데 이분은 연매출이 한 10억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최근에 이렇게 혼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죠. 두 번째 또 트렌드가 엔잡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잡을 수행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프로그래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MZ세대들은 저는 프로그래머이자 유튜버이자 강사이자 작가이자 여행가 이런 식으로 되게 슬래셔라 부르는데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선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형식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2개 이상의 수입원을 가진 사람이 450만 명이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 또한 프리랜서 숫자도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소속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일단 월간 리크루트 조사에 의하면 일단 프리랜서가 400만 시대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코어로 38%고 그리고 약 2027년에는 절반가량이 프리랜서예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이제 절반으로 예상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고커들, 그러니까 약간 아주 작은 단위, 프로젝트 단위보다는 좀 더 작은 단위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뭐 크몽이나 스무고 이런 데를 통해서 일하는 분들이죠. 우버기사, 배달기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하는 풍경들이 전반적으로 AI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작은 단위의 잡들을 매칭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속되기 싫어하는 MZ세대 특성들, 그리고 직무 단위가 아닌 스킬 단위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큰 흐름, 현재 조직에 대한 큰 흐름은 잡 기반이 아니라 워크 기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려면 우리가 직업부터 가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 단위로 끊어지면서 이 일을 조금씩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워크 단위의 채용 시장으로 바뀌고 채용이나 조직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N 잡러도 실제 여러 가지 잡을 갖는 게 아니라 N 워커가 되는 거고 솔로프리너도 혼자서 정말 다 모든 잡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 등도 전부 다 잡 단위로 일하는 게 아니라 워크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조직 입장에서도 우리가 L&D 관점, HR 관점에서도 상당히 좀 다르게 봐야 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과거에는 일을 시키려면 정규직 기반으로 태스크를 시켰다면 태스크 기반으로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직이 해야 되는 일들을 정규직한테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은 정규직, 어떤 일은 기워커, 어떤 일은 프리랜서, 어떤 일은 AI한테 시키면서 태스크 기반 단위로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부분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워크 단위의 어떤 조직 운영, 워크 단위의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거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에는 어떤 사람과 잡을 연결시켰는데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 데이터를 봤냐면 학위나 자격증이나 경력들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과 일을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AI와 일을 연결시킬 때 이 스킬이라는 단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스킬은 워크 중심으로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조직 운영이 변해가면서 상당히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단위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스킬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킬 단위의 L&D, 스킬 단위의 HRD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뭐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강연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 한 5가지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스킬 기반의 교육 체계 및 과정 설계예요. 이게 이제 가장 좀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습 중, 학습 전, 학습 후에도 스킬 단위에 상당히 이런 교육 업무적으로 많이 쓸 수 있다는 건데 어떤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시한다든지 맞춤형 학습을
큐레이션 해준다든지 아니면 스킬을 인증, 직무 전문성을 평가하거나 인증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쓰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적 업무에서는요. 각각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스킬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설계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흔히 직무라든지 아니면 잡 단위로 교육을 그동안 설계해 왔어요. 그러니까 영업사원 기본 역량, 아니 역량 단위로. 그래서 영업사원 기본 역량 향상 과정을 이제 2박 3일 정도로 만들죠. 그래서 이거를 한 30명 모아서 2박 3일 동안 운영하고 끝나는 형식으로 대부분 제가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어떤 스킬로 쪼개지고 이런 단위에서 스킬 단위로 보면은 어떤 영업사원은 경청이 필요하고 어떤 영업사원은 니즈 발굴이라는 것만 필요할 수 있어요. 이거를 좀 더 깊이 훈련하고 싶은 니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춤형 학습이 좀 쉽지 않았는데요. 기존의 어떤 역량 단위, 직무 단위 교육과정 설계에서는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카세트 테이프 기억하시나요? 카세트 테이프. 우리 예전에 음악 들을 때 CD라든지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잖아요. 그때 지금 이 담당자분들은 CD를 구매하실 때 그 안에 있는 노래가 다 좋아서 구매하셨나요? 그렇지 않지 않았죠. 그죠? 보통 한두 곡 정도 좋아서 구매를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도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학습자들한테 2박 3일 동안 한두 시간만 유용한데 이걸 전체를 다 제공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음악 시장이 어땠죠? 음악 시장이 음원으로 넘어가면서 상당한 그 반대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CD 한 장 팔면 10,000원인데 왜 음원 단위로 파는 500원씩 파냐고라고 이제 하면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요. 그런데 이제 CD나 음반에서 음원으로 넘어가면서 음악 시장은 어땠을까요? 훨씬 더 커졌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쓸데없는 제품들을 공급하지 않게 되면서 더욱더 시장이 더 커져버린 거죠. 아마 저희도 그런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 과정 단위, 뭐 2박 3일 단위 설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런 한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스킬로 쪼개보면 상당히 더 학습자 지향적인 학습 설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희도 여러 번 이제 같이 설계를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스킬 단위의 교육 과정 설계가 상당히 고도화돼서 학습자들한테 맞춤형으로 설계가 되는구나.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스킬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는 크게 5단계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일단 5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해보면 일단 스킬 DB를 도출한 다음에 전문가 검증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왜냐하면 AI가 다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스킬 레벨별 행동 지표, 즉 어떤 스킬 레벨들을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전문가 검증이 필요하고 실제 스킬 진단을 하는데 투비 모형은 이제 전문가들한테 그리고 에이지는 학습자들한테 진단을 해서 이 갭을 분석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갭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갭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고도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계한 뒤에 물론 이제 전문가 검증이 필요하겠죠. 이 단계를 저희가 이제 전부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AI 툴로만 이렇게 5단계를 할 수 있는 거를 제 영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프롬프트 드리고요. 지금 크게 아까 스킬즈 GPT라는 그것도 GPTS 중에 하나 이제 스킬 모델링을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스킬즈 GPT랑 아까 초반에 소개드렸던 러닝 앤 디벨롭먼트 어드바이저 2가지만 써가지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까지 한번 짜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앞에 프롬프트를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옆에 스킬즈 GPT랑 러닝 앤 디벨롭먼트 어드바이저가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킬즈 GPT에 들어가서 스킬 DB부터 뽑아볼게요. 생물정보학 연구원에게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핵심 스킬을 10가지 미만으로 뽑아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킬 DB를 뽑아내는 거죠. 10개 미만으로 뽑아볼게요. 이제 10개 미만으로 쭉 뽑아주죠. 이렇게 스킬명과 스킬에 대한 정의를 뽑아줍니다. 이제 그 레벨링, 평가를 위해서, 진단을 위해서 레벨링을 해볼게요. 각 스킬을 5레벨로 나눠주고, 각 스킬을 5레벨로 나눠주고, 각 레벨별로 행동 지표를 하나씩만 뽑아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쭉 뽑아줘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각 스킬마다 레벨들 9가지 스킬마다 레벨들을 쭉 뽑아줍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셨다고 제가 칠게요. 그래서 실제 전문가들 인터뷰도 하셨고 학습자들 뭐 여러분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진단까지 하셔가지고 일단 투비 점수와 에지즈 점수를 제가 뽑아냈다고 이제 할게요. 그래서 4, 5, 4, 4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뽑아냈고 이걸 가지고 스킬 갭 분석을 해줄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스킬 갭 분석 결과를 요약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제가 이 스킬 갭 분석 결과를 아까 제가 교수 설계는 누가 제일 잘한다 그랬죠? 네. 러닝 앤 디벨롭먼트 어드바이저가 제일 잘한다 그랬잖아요. 얘를 그대로 긁은 다음에 다시 러닝 앤 디벨롭먼트 어드바이저로 들어갈 거예요. 제일 잘하는 애들한테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붙여놓고요. 러닝 앤 디벨롭먼트 어드바이저 들어가서 얘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킬 갭 분석한 거야. 그래서 제가 각 스킬 갭별로 모듈 단위로 한 2시간, 4시간짜리 모듈 단위로 학습을 설계해줘라고 이제 할 겁니다. 학습 과정을 설계해줘. 이 표를 기반으로 스킬 갭에 맞는 교육 과정을 스킬별로 한 2시간에서 4시간 단위로 모듈로 설계해줘. 모듈 단위의 어떤 과정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 단위로 뽑아낸 다음에 아예 뭐 한계들이 있잖아요. 이번엔 뭐 해야 되는 건 20시간짜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러닝이라든지 여기에 맞게끔 아예 설계를 해버릴게요. 이 모듈을 뽑아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설계할 건데요. 네. 통합 교육 시간은 20시간 내외로 학습 여정 프로그램, 러닝 저니 프로그램을 설계해줘, 구성해줘라고 해서 기간은 2달짜리 러닝 저니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쭉 이렇게 쭉 뽑아내주죠. 이런 식으로 8주짜리 프로그램으로 쭉 나오고 아까 스킬 갭 분석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설계해 준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서 반드시 이제 사람이나 전문가들이 약간 설계 어떤 툴들을 좀 변형시키고 여기서도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줘라고 하면 또 더 깊게 설계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초안 정도의 것들,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초안 정도의 러닝 저니 프로그램을 스킬 갭 기반으로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설계하는데 몇 분 걸렸을까요? 영상 3분짜리입니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결국은 저희가 그냥 와가지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 지향적으로 스킬을 더 들어가고 또 분석도 해보고 이러면서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육체계 설계인데요. 교육체계 설계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교육체계 설계할 때는 크게 스킬 DB와 스킬 갭 분석 그리고 스킬 기반 교육 체계 분석이라는 한 3단계 정도가 반드시 들어가는데요. 일단 스킬 DB를 여기가 농촌진흥청에서 데이터 분석 관련한 역량에 대해서 스킬들로 나눠본 40가지로 나눠본 케이스고 초반에 48개 정도가 나왔다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한 40개로 좀 줄였던 케이스입니다. 이 갭 분석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스킬별로 그러니까 투비 수준의 레벨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설문을 좀 들어갔고요. 에지이즈는 학습자들 한 130명 정도의 설문을 들어가서 이 각각에 대해서 스킬 갭을 이제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레벨 차이가 이제 보이는 거죠. 레벨 갭에 따라서 모듈별로 프로그램을 설계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 기관이 일단 상당히 전국구 기관이라서 일단 오시면 최소한 16시간 이 정도는 수업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 모듈 단위를 묶어서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교육 체계를 만든 케이스예요. 10가지 교육 체계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각각의 각 분야별로 디지털 역량 기반 아니면 뭐 직무 전문가 뭐 마케팅 교육 훈련 체계라든지 이런 체계들을 좀 과거보다 훨씬 손쉽게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맞춤형 학습 경로 제시인데 일단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데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다음 학습 경로를 모르는 학자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걸 스킬로 분해한 다음에 각각의 스킬 갭을 분석해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스킬이 뭐냐라고 이제 학습 경로를 제시해주는 예시입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요즘에 최근 이러닝 사이트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의 UI인데요. 보유 스킬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포커스 스킬, 본인이 관심 있는 스킬들입니다. 거기를 좀 보여준 다음에 커리어 목표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마케팅 부사장 내지는 아니 마케팅 매니저 아니면 부사장으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부사장과 마케팅 매니저의 어떤 보유 스킬들과 본인과의 어떤 갭 분석을 하는 거예요. 스킬 갭을 분석하면 일단 스킬 갭이 등장하고 본인이 이제 앞으로 그 경력 경로를 위해서 가야 되는 스킬들이 리스트가 뜨고 클릭을 하면 학습 경로가 추천되는 이런 형식의 어떤 모습들도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학습 경로뿐만 아니라 경력 경로 추천에도 좀 쓰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딜로이트에서 엑센추어에서 연구했던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킬, 각 직무별로 스킬을 분해한 다음에 각 스킬이 어떤 자동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계 조작원이 71%의 자동화 가능성이 있고 이제 미래 직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 조작원들을 중장기적으로 어디로 이 전배를 시켜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건데요. 실제 이제 스킬별 유사성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 조작원이 실험실 기술자로 이동했을 때는 약 스킬 일주일이 58%, 그러니까 42% 정도의 새로운 스킬들을 리스킬링 하면은 이제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래의 어떤 경력 개발에 대한 경로들을 제시할 때도 이렇게 스킬 베이스드의 툴들이 좀 많이 쓰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킬 기반의 맞춤형 교육 추천인데요. 우리가 흔히 어떤 키워드 태깅이라든지 아니면 AI 기반으로 추천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킬 기반으로 추천을 하려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교육 체계 자체가 스킬 기반으로 움직이면서 교육 체계에 대한 추천도 이제 스킬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결국은 스킬 DB를 일단 구축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스킬 체계를 정립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학습자들의 어떤 스킬에 대한 진단에 대한 어떤 모형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컨텐츠 체계에 대해서도 컨텐츠를 스킬 기반으로 만드는 체계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자체의 스킬을 태깅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킬을 양쪽 즉 학습자와 컨텐츠에 대해서 스킬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큐레이션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로 스킬을 쓰이는 방법인데 이 부분도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매칭률이 상당히 좋다는 연구 결과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워낙에 이 스킬 단위로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니즈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킬 기반의 인증 체계 구축인데요. 직무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해주는 여기는 컨설팅이었어요. 근데 직무 전문성에서 인증을 해주다 보니까 이거를 이게 마케팅을 잘한다고 하면 마케팅을 잘해? 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완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의 마케팅 업무 자체를 스킬로 이제 분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킬로 분해한 다음에 이 스킬 단위의 행동 지표를 뽑아내고 그 행동 지표에 맞게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직무 전문가가 어떤 레벨 이상의 인증을 받고 이거를 가지고 활용하는 단계까지 이제 설계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직무 전문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직무 정보의 양성 체계 도입을 위해서 어떻게 직무 전문가를 인정할 수 있냐, 어떻게 평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떤 직무들을 우리가 선정할 거냐, 그리고 이걸 스킬로 분해해서 이 스킬에 기반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좀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크게 요약하면은 스킬 기반의 HRD가 크게 교육 체계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럴 때 현재 많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큐레이션, 그다음에 학습 경로 설계, 그리고 인증 제도 이런 데들 좀 많이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을 보시면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실제 사례들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결국 스킬 기반의 L&D의 조직 차원의 강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 스킬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직무나 역할이 아니라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스킬 기반의 학습은 배우면 바로 성과와 연결되는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성이고요. 또한 스킬이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결국 한 2년 정도에 뭐 계속 바뀌고 이런 스킬들, 특히 요즘에 AI 스킬들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량이나 직무 단위 이런 단위가 좀 느리다는 거예요. 이런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최근에 업스킬링, 리스킬링은 너무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어떤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스킬 DB를 뽑는다든지 여기에 맞게끔 어떤 업스킬링 전략을 가져간다든지 리스킬링 전략을 가기 위해서는 스킬 베이스의 어떤 프로그램 접근 방법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키워드는 업스킬링, 리스킬링인데요. 결국은 자동화의 영역이 있고 결국 우리 업스킬링이라는 거는 내가 HR 업무를 했을 때 HR 업무에서 하위 업무가 아니라 더 위쪽의 업무를 스킬링을 하는 게 바로 업스킬링이라 이해할 수 있고 리스킬링이라는 거는 내가 그
창고 업무, 운반 업무를 했는데 창고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다른 업무로 이동하는 걸 바로 리스킬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업스킬링, 리스킬링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고 이 업스킬링, 리스킬링에 필요한 스킬들로 일단 가장 강조되는 게 디지털 역량이나 스킬,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만의 역량인 소프트 스킬이 강조된다라는 것들이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이,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이 강조되는 것 반면에 디지털과 가장 관련 없는 소프트 스킬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는 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링크드인에서 올해 발표한 건데요. 일단 가장 2025년 가장 주목받는 스킬 탑 10 중에서 일단 AI 스킬이 1위부터 10위, 그리고 2위부터 8위까지 8가지가 전부 다 소프트 스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82%의 리더들은 AI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38%만이 AI 교육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최근에 뭐 이케아라든지 모더나, 그리고 국내 L사라든지 M사들 많이들 AI 교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느끼는 변화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올해 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AI 툴 중심 교육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션이라든지 뭐 챗GPT, 바이브 코딩, 뭐 파이썬 이런 교육들이 상당히 많았다면, 여기에 이제 좀 한계를 학습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웠다가 이런 것도 있네, 재밌어라고 하는데 이제 좀 깊은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하지? 그래서 또 저희가 이런 뭐 컨설팅이나 프로젝트에 이제 들어가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학습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 가지고 생산성이 향상된 걸 보여주면 나 무조건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I가 툴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AI가 내 성과에 직결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내부의 어떤 직무 전문 기관이라든지 내부 케이스, 그러니까 실제 내부에서 업무를 하다가 AI를 써서 이만큼 되게 좋아졌어, 이런 것들을 케이스를 발굴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직무의 전문 기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HR 전문 기관에서 AI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과거에는 챗GPT, 노션 이런 프로그램이었다면 지금은 마케팅에서의 AI 활용, 그리고 HR에서 AI 활용, 그리고 L&D에서 AI 활용 도구 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산업이라든지 직무 중심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게 좀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좀 AI가 막 등장하면서 좀 체험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내년도부터는 수요 중심, 즉 결국에는 직무를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거다, AI가 이런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좀 보여서 제가 이제 공유를 드립니다. 이 소프트 스킬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 하드 스킬이라는 것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스킬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정량화가 가능한 영역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프로그래밍 등이 있고요. 소프트 스킬은 인간만의 스킬, 대인관계 스킬이라 얘기를 해서 쉽게 정량화가 어렵고 좀 가르치기 어려운 스킬이에요. 그래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을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교육 방식이 아니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소프트 스킬은 학습 방식이 일단 어떠세요? 그 리더십이 향상될 때 책으로만 배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야 리더십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창의력 이런 소프트 스킬이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학습 방식도 약간 경험 중심이라든지 상호작용 중심이 많습니다. 근데 하드 스킬은 어떻죠? 뭐 엑셀이라든지 뭐 챗GPT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은 명확한 커리큘럼이 존재하고 교육과 실습으로 인해서 학습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평가 방법도 상당히 소프트 스킬은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회식 장소 같은 데 가면 어떻죠? 회장 가면 우리 팀장님 되게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어떻죠? 네. 한 절반 정도는 약간 표정 이상했죠. 네. 주관적이라서 어떤 분들은 우리 팀장님의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창의력 같은 경우도 저 친구는 A라는 친구는 창의력이 있어라고 하면 평가를 할 때 저 친구는 엉뚱한 것뿐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요. 근데 하드 스킬은 어떻습니까? 우리 팀에서 누가 엑셀 제일 잘해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팀에서 누가 제일 파이썬 잘해라고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개발 기간도 리더십이나 창의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여기는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죠. 적용 범위도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소프트 스킬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부서에 가든 그 스킬을 발휘합니다. 근데 하드 스킬, 파이썬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현재까지로는 그냥 일단 IT 부서에서만 능력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 스킬이 매우 중요한데 저희가 한 가지 좀 강조드릴 건 뭐냐면 소프트 스킬도 하드 스킬처럼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편하니까요. 우리가 하기 편하니까. 리더십 2박 3일. 그죠? 창의력 한 달짜리 이러닝 과정. 그러니까 하드 스킬은 커리큘럼이 존재하고 이게 교육 부분인데 소프트 스킬은 상당히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우리가 소프트 스킬 쪽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인포멀 중심 그리고 학습 경험을 많이 포함되게 그리고 학습이 단기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여정 형식으로 최대한 좀 개발하려고 노력하면 그 효과가 되게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AI 시대 소프트 스킬이 매우 중요한데 교육 방식의 설계 방식도 상당히 달라지는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학습 경험들이 많이 포함돼야 된다는 예시는 뭐냐면 결국 정형 학습뿐만 아니라 그 학습 경험을 설계할 때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인터디펜던트와 인디펜던트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상호작용을 설계해 주거나 아니면 인디펜던트한 즉 독립적인 어떤 여러 가지 머티리얼들 그러니까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한데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CMAX의 교육 사례인데요. CMAX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지식 전달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렇게 지식이 매우 중요한 교육은 일단 셀프대 자기 주도 학습이라든지 자기 주도적인 소셜 학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요. 그리고 점점 리더십으로 가면 갈수록 러닝 커뮤니티 그러니까 인터디펜던트라든지 인디펜던트 기본적인 인베드드한 피드백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공 퍼포먼스 서포트 자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런 쪽을 매우 강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펄킨 얼마의 이제 리더십 교육 사례인데요. 여기도 딱 보시면 이제 리더십 교육이 지식 중심이 아니라 거의 소셜한 중심, 그러니까 학습 경험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커뮤니티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리더십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뭐 대표적인 뭐 학습, 레질리언스 이런 교육들을 이제 저희가 설계할 때 다소 현재 뭐 확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일단 학습 경험적인 요소에서 어떤 소셜한 부분 그리고 인포멀한 부분 그리고 학습 여정 형식으로 설계하는 게 매우 앞으로 중요하고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워크프로 러닝인데요. 결국 워크프로 러닝은 일과 학습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즉 과거에는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했다가 일은 사무실에서 하고 교육은 연수원에서 하고 다시 사무실에 하고 이렇게 일과 학습을 단절시켜 왔는데요. 최근에 어떤 디지털 기술의 발달 그리고 워크플레이스 러닝의 어떤 강조 때문에 일과 학습을 결합시키는 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워크프로 러닝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크게 70-20-10의 이론, 즉 성인 학습자들은 10%만 클래스룸에서 배우고 20%는 타인을 통해서 70%는 업무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셔의 모멘트 오브 니드라는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HRD가 필요한 순간이죠. 뭔가 처음 배울 때, 더 배우고자 할 때, 내가 배운 걸 적용하고자 할 때, 일이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 그리고 나에게 큰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는 교육을 찾습니다. HRD를 찾는 거죠. L&D를 찾는 거죠. 근데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 될수록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전부 다 업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클래스룸 중심에서 워크플로우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거에 어떤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한 의사의 어떤 성장 사례를 보시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서 처음에는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만 결국은 점점 더 성장하면서 업무 현장에서 많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이 워크프로화에서 배우는 체계를 만들어 갈 거냐라는 것들이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크게 워크프로 러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업무와 그러니까 클래스룸과 교실과 업무가 단절되지 않고 학습과 업무가 단절되지 않고 일과 학습이 결합되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이 학습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개념이 두 번째 개념입니다. 이게 이 모든 개념을 포함한 게 아마 워크프로 러닝이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 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접근성, 그 다음에 모멘트 오브 니드, 그리고 관련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학습자들이 있다면 이분들이 적시에 적합한 콘텐츠를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워크플로우 러닝의 어떤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첫 번째가 성과 지원 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뭐 LXP라든지 이런 것들처럼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퍼포먼스 서포트 시스템이라든지 내가 업무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성과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의 접근 방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자들의 1단위, 주단위 업무 학습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어떤 관여도가 높아지는, 업무의 관여도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여러 가지 어떤 머티리라든지 기본적인 퍼포먼스 서포트 자료들을 구축해 놓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워크 프로그래밍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적시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의 어떤 기본적인 접근 방식의 어떤 HRD 전략이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려면 결국 우리는 흔히 연단이나 분기 단위 이런 단위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교육계획 수립, 분기 교육계획 수립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학습자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1단위, 주단위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1단위나 주단위에 어떻게 학습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느냐에 집중해서 여기에 맞게끔 시스템을 설계해 주는 거, 아니면 지원 제도를 설계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워크 프로그래밍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 두 그래프의 차이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첫 번째가 이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때 이렇게 역량이 올라갔다가 망각국수도 이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업무에 활용할 때 보면 내가 분명히 배운 것 같은데 까먹는 거죠. 근데 우리 L&D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았으면 이게 꾸준하게 성과로 이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좀 불가능했다면 최근 어떤 디지털 AI 기술 때문에 학습을 하고 나서의 어떤 배움의 과정, 그러니까 학습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과정까지 디지털 툴들을 활용해서 이 성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컴캐스트 사례입니다. 컴캐스트는 신입사원 교육을 했더니 신입사원 교육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해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났더니 신입사원 교육들이 그 배운 내용을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아예 워크프로랑 연결되는 학습 여정을 그리고 인포멀하게 설계해보자라고 이제 한번 설계해본 케이스예요. 프로그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이론 학습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내용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학습 경험 활동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미션을 주었다면 이거를 컨펌을 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리포트를 어디 그 게시판에 올리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미션을 받아서 이 배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써먹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매니저한테 갑니다. 매니저를 참여시키는 거죠. 결과물을 올리면 매니저한테 보고가 되고 관리자가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 과정. 그러니까 즉 학습 활동이 그치지 않고 평가, 실제 액션, 그리고 매니저의 피드백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온라인 디지털을 활용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결과는 매우 좋았다고 해요. 여러 가지 뭐 플랫폼들적인 기능들을 이제 해서 효과를 막 높이려고 했고요. 컴캐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입사원 교육을 워크플로우 안으로 가져왔더니 매우 효과가 좋아서 이 온디맨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70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연결시켰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연결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비즈니스 임팩트인데요. 네. 결국은 L&D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 자체가 아니잖아요. 학습을 실행하게 만들고 실행을 성과가 나게끔 만드는 건데, 이러면서 최근에 이제 어떤 퍼포먼스 서포트, 어떻게 성과를 배움에 그치지 않고 퍼포먼스 서포트를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한 러닝 바이 두잉, 그래서 실습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 것도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론적인 지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이제 최근에는 유튜브나 널리다 보니까 실제 해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특성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이밸류에이션 쪽으로 강조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교육 평가 쪽.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네가 교육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CEO의 입장에서는 내가 교육 과정에 한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 라는 것들을 궁금해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이걸 다시 반영하고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거냐라는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비즈니스 임팩트에 연관된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시간 관계상 이밸류에이션 조금만 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커크패트릭의 4단계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필립스의 5단계 모형들이 있는데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한다는 최근의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와 비즈니스 결과 간의 어떤 연결을, 그러니까 교육 프로젝트가
어떻게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했는지 좀 알려줄래? 라는 요구도 되게 증가되고 있고, 또 어떤 투자의 타당성, 이 교육 프로그램이 뭐 5천만 원이 드는데 이게 정말 투자 타당하냐? 라는 것들, 그리고 결과 지향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좀 필수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흐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필립스 모형을 가져와 봤는데, 반응, 학습, 적용, 성과, ROI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4단계까지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흔히 커크패트릭이라고 얘기를 하고 5단계까지를 필립스라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게 커크패트릭 모델이 어떤 재무적 가치, 즉 투자 대비 효과성이라는 비즈니스 결과를 좀 연결시켰다는 게 특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측정 중에서 결국 조사한 반대요. 현재 가장 많이 측정되는 건 투입입니다. 그러니까 만족도도 아니고 교육에 몇 명이 이수했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94%는 한다는 거고요. CEO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은 뭐 ROI보다는 이 교육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냐라는 겁니다. 결과가 있냐라는 게 96%나 되고요. 반응 평가가 가장 많이 평가되는, 그러니까 뭐 스마일 테스트라고 하죠. 5점 만족도 평가. 근데 CEO들은 관심이 없대요. 근데 저희가 흔히 저희 보고서에 만족도가 많이 들어가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CEO들과 좀 중요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경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에 매우 중요한 툴로 L&D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국은 CEO가 중요한 비즈니스 임팩트를 지금 L&D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 증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결국은 우리 측정 자체가 학습자 만족에서 조직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계속 시사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가속화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ROI 분석 모델인데 필립스 모형입니다. 그래서 평가 계획,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결과 조정의 단계까지 각 단계들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ROI 평가 모형까지 갈 수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할 수 있냐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액션부터, 그러니까 반응 평가부터 결과까지 어떤 것들의 방법들을 쓰면 좋은지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것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ROI 평가가 다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ATD에서 소개했던 내용은 좀 간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뭐 AI라든지 디지털 툴을 활용해서 간소화시키고 좀 시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 초기 단계부터 계획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건 정말 강조. 예를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 했는데 그럼 이 효과 좋았어라고 나중에 저희가 요구를 받으면 이걸 다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 초기 단계부터 만족도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뭐 KPI 지수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들부터 계획하면서 가면 훨씬 더 용이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요 단계를 좀 간소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 어떤 추정치를 활용해도 이제 처음 시도할 때 해도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전략을 위해서 AI나 디지털 쪽을 좀 충분히 활용해도 되게 좋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 가져와서 좀 함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6번째는 커리어 디벨롭먼트인데요. 결국 ATD25에서 이제 이러닝이라는 단어를 만드신 이제 엘리엇 머지라는 분인데, 저는 늘 이분의 강의를 들어요. 가면은요. 늘 가는데 되게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 지금 현재는 L&D 분야에 종사하진 않고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L&D 이 컨퍼런스에서 항상 와서 과연 인사이트를 항상 주고 가시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인사이트 중에서 이 경력과 관련된 인사이트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I로 인해서 빠른 변화는 경력 관리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결국 우리가 평생 단위의 경력 관리가 아니라 앞으로는 18개월 단위의 경력 관리가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파격적인 용어긴 한데 상당히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얘기였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커리어가 지금 한 4단계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1단계 때는 과거에 한 1955년, 60년대죠. 60년대, 한 80년대까지는 직장이 그냥 나였어요. 그러니까 어디 다니니까 되게 중요했죠. 삼성 다녀, LG 다녀, 뭐 SK 다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회사가 매우 중요한 커리어였어요. 근데 이제 이직이 좀 자유롭게 되면서 자유롭지는 않았죠. 이렇게 한 두세 번씩 옮겨 다니면서 이분은 이제 회사를 몇 군데 옮겼다는 게 또 커리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공공기관 출신의 삼성그룹의 LG를 갔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본인이 어떤 직장들을 옮겨 다니는 게 자기 커리어가 됐죠.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서 전문성의 시대가 옵니다. 그럼 이러면서 일단 본인이 하는 워크 자체가
커리어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HR 업무만 뭐 25년 했어요. 나는 마케팅만 20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우물만 파는 시대가 상당히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엔잡러들 그리고 AI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업무들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잡보다는 스킬이 어떤 커리어로 지금 작용하는 시대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력 개발에 있어서 매우 스킬이 중요해진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스킬이 중요해지면서 과거에는 경력 사다리 모형으로 이동했다면, 그러니까 즉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뭐 이런 임원 이런 식으로 경력 사다리 모형이 매우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가냐의 게임이었다면 최근의 이동은 경력 레키스, 경력 격자 모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력이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갔다 옆으로 갔다 사선으로 갔다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경력이 한 25년 동안 버텼다가 장거리 비행, 즉 한 명만 뭐 임원이 되는 이런 어떤 그 장거리 비행의 모델이었다면 지금은 각자가 가는 길이 다 다른, 즉 지하철 노선과 같은, 어떤 분은 을지로 이끌어 가고 어떤 분은 강남역으로 가고 어떤 분은 잠실역 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경력이 경력 목표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환승 경로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AI HR이라는 곳에서 한번 조사를 해봐서 HR 담당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럼 HR 담당자는 경력 격자로 바뀌고 있냐라고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33%만이 경력 사다리 움직이고 있고 3분의 2 정도는 실제로 경력 격자 모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 격자 모형이 앞으로의 상당히 이슈다. 그러면 이런 이슈가 과연 어떤 시대가 올 거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경력 사다리 모형일 때는 누가 더 높이 올라가냐의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앞으로는 더 유연하고 깊이 있고 그리고 더 나답게 이동하는 게, 자신답게 이동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경력 시대에서 과거에 우리가 CD 경력 관리를 도와줄 때는 일단 사다리 모형이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성장 경로가 일단 무조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승진시킬 거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는데 경력 격자로 이동하면서 이 경력 관리의 경력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성장 경로가 위로 이동만 봤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직무 전환을 좀 고려한 어떤 L&D 전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준은 직급 호봉 중심이었다면 이제 스킬과 성과 중심, 그리고 학습 방식은 어떤 정규 교육 중심이었다면 여러 가지 실무 기반, 자기주도, 온디맨드 학습 방법으로 다양한 학습 경로를 다양한 경력 경로와 학습 경로를 지원해주는 방식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역할은 과거에는 직무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이런 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멀티플레이어를 양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스킬 기반의 학습 경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경력 다양성에 기반한 학습 경험들을 어떻게 설계해 주느냐, 그리고 경력 개발 계획의 진도를 어떻게 좀 다양하게 상시적으로 만들어 줄 거냐라는 것들이 앞으로 L&D가 되게 주목해야 되는 그런 경력 개발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직무 전문성입니다. 직무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고 초반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키워드라기보다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즘 상당히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런 얘기도 있죠. 물론 글로벌하게도 지금 이게 젠슨 왕이 얘기한 거죠.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간의 능력은 코딩 기술보다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다. 즉 AI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다라고 하면서 직무 전문성을 되게 강조해요. 도메인 전문성을. 그래서 이 도메인 전문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AI가 직무 전문성이라는 거를 증강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거의 직무 전문성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직무 전문성의 차이가 한 요 정도 차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게 AI에서 증강되면서 AI 시대는 직무 전문성에 따라서 더욱더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전문성을 늘려주는 것들, 즉 AI 활용 능력도 늘려줘야 되지만 직무 전문성을 늘려줘야 더욱더 생산성이라든지 이 사람의 능력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글로벌 트렌드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직무 중심 인사제도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연공급이잖아요. 연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직무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이 직무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특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제가 이제 키워드로 안 넣을 수가 없어서 좀 꼽아본 거고요. 제가 S사에서 강의를 할 때 직무 전문성 향상 트렌드 교육이었어요. 이때 사전 선물을 쭉 받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이 질문들이 막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또 고민도 깊으시고
근데 딱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직무 전문성을 평가에 대한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즉 평가 기준이나 평가 방식 그리고 공신력이 있냐 이게 그리고 인증과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직무 전문성이 너무 다양하고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향상시켜줘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 전문 분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직무 교육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있는 프로그램이 좀 늦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L&D 담당자가 설계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분야가 있어요. 너무나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 속도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느냐라 해서 통합적인 직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최근에 글로벌하게 좀 많이 쓰고 있는 방법들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스트렝스 어세스먼트라는 방식입니다. 즉 과거의 평가 방식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시평가와 일회성 평가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동시적으로 이렇게 면접을 본다든지 이런 일회성 평가라든지 동시평가의 한계가 있는데 스트렝스 어세스먼트는 말 그대로 비간섭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 피드백 기능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게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개인별 맞춤형 학습도 가능한 게 또 특성이고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일시에 일회성으로 동시 평가를 하면서 데이터를 얻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얻으면서 이걸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이런 상시적인 평가 시스템, 진단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텔스 어세스먼트인데요. 사례들을 보여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자체의 어떤 직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게임을 만들면서 이 데이터들을 모으면서 게임을 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코드에 대한 패턴, 코드 리뷰, 수정 버그 기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계속 해주면서 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던 어떤 스텔스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이고요. 딜로이트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들한테 여러 가지 지라나 컴플루언트 같은 데이터, 업무 협업 툴을 쓸 때의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평가와 진단과 그리고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그 스텔스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을 구성한 적이 있고 상당히 직무 능력 향상에 그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제도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시의 동시적인 뭐 연말 평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시 평가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구성원에 되게 성장을 궁극적으로 이끌어낼 거냐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제 있어왔고 여기에 이제 좋은 방식으로 스텔스 어세스먼트라는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케이퍼빌리티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들을 좀 이제 많이 조시 버신이라는 HR 테크에서 가장 핫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결국 케이퍼빌리티 아카데미라는 것들은 어떤 특정 직무나 역할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거고 그리고 단기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필요와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게 또 특성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 방식, 즉 이러닝만 제공한다든지 오프라인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멀티모달한 학습 방식을 제공하는 게 또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뭐 지속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이걸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인데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케이퍼빌리티 아카데미 즉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왔네요. 결국 케이퍼빌리티 아카데미가 모든 직무에 필요하냐라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조직에서 조직 특화적인 부분 그리고 미래 전략적으로 되게 필요한 어떤 역량이라든지 직무 있잖아요. 이쪽 직무 이런 것들을 좀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퍼빌리티 아카데미의 영역을 딱 정해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이다 아니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쪽이니까 교수 설계다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직무라든지 역량을 좀 한정돼서 이 부분에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진단, 평가, 인증부터 해가지고 퍼포먼스 서포트라든지 전문가 커뮤니티 그리고 여기에 경력 이동까지 그리고 아니면 경력 개발 지원까지 통합적인 프로그램들이 스킬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좀 특성입니다. 그래서 SAP의 세일즈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세일즈 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사례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인증을 하면 디지털 배지도 제공하면서 좀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사례고요. 그리고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이 매우 중요하니까 디지털 케이퍼빌리티 아카데미를 마련해서 요 안에 모든 프로그램들,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멀티모달한 프로그램들을 넣고 그리고 평가 또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그 향상도를 높인 거죠. 그래서 이 역량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아니면 이 직무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쪽이 이제 케이퍼빌리티 아카데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많은 케이퍼빌리티 아카데미가 그 기업의 핵심 역량이라든지 핵심적인 그 직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릭슨 같은 경우는 5G 아카데미 아니면 비자 같은 경우는 핀테크 아카데미 형식으로 이 직무와 연관성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노력이 바로 이 케이퍼빌리티 아카데미다라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내년에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일단 그냥 크게 글로벌하게 매우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 지금 스킬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스킬 AI 그리고 업스킬 리스킬 좀 강조드렸고요. 조직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 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성과와 중심된 단어들 그래서 저희가 워크프로 런이라는 단어 그리고 비즈니스 임팩트라는 단어를 좀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력과 성장 개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경력 개발이잖아요. 근데 이 HRD를 하는 이유, L&D를 하는 이유가 자체가 그래서 이 경력과 관련된 커리어 쪽과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직무 전문성 요 7가지 키워드를 좀 강조드렸고요. 아마 내년도에 더 많은 키워드들도 있겠지만 요 7가지 키워드들은 반드시 좀 주목하면서 내년도 교육 업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